2026년도부터 지옥이 열릴 겁니다. 이제 2026년도가 되게 되면 1만 건대 중반으로 확 떨어져요. 반토막 더 나는 거죠. 절반도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장 전월세 금액부터 폭등을 할 겁니다. 2026년도 단 1년만 잠깐 이제 입주가 좀 적었고 다시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26년도부터 고질적으로 공급량이 다 박살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정길 채널에 또 오랜만에 출연한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사 행사라든가 각종 정비사업 관련된 영상들에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투자자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유익한 시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장에서 보시는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네. 아마 다들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불장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는 우리 대선이 6월 3일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대선 한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우리 어대명이라는 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네. 라고 하면서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굳이 6월 3일 대선일까지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즉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깔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2주 전부터 막 움직였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는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승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췄죠. 그냥 잠금 칠 때 되니까 솔직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지역들 가격이 다 달라졌습니다. 어, 지금 강남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마포구, 성동구 이런 곳들도 금액대가 최소 한 2억에서 많게는 5억씩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급지로도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이런 데들도 1, 2억씩은 다 올랐고 사실 여기서도 지역에 따라서 5억씩 올라간 데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처럼 이게 똑같은 그냥 동작구가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특정한 호재가 있는 곳들은 금액대가 노량 뉴타운 불과 한 대선 전만 하더라도 12억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도 존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16억, 17억 정도는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금액대들이 싹 바뀌었다. 정말 지금 뜨겁고 이게 하루하루가 계속적으로 또 달라지고 있어서 지금 지역들도 온기가 계속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예를 들어서 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올라간다. 그러면 네. 이제 또 금액대가 또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 하루하루가 전쟁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이제 바뀐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무엇이라고 보세요? 정확하게는 공약이 없어요. 네. 공약지 보셨어요? 거의 한쪽 정도 분량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이 좋아서 한쪽이지 반쪽이에요. 그냥 반쪽이고 내용이 별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별게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수요 억제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사람들이 똑같이 세 번째 당할 거다. 이제 노무현 시즌 3, 문재인 시즌 2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 집값 폭등 또 온다 라는 인식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이제 후보 시절에도 아무래도 좀 고민들을 했겠죠. 분명 또 되면 이제 진보 정권 집권했으니까 이제 또 집값 폭등 이런 이렇게 공식을 좀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우리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출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주택자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을 강화시켜서 서울 집값 폭등을 만들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를 할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다주택자 규제가 올 거를 대비해서 똘똘한 채로 세팅을 딱 끝내놨어요. 그 네. 사람들은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남 집값이 더 폭등하니까. 그런데 아직 다주택자 포지션이 청산이 안 됐어. 아직 지방에 정리할 매물들이 아직 많아. 그러면 아직은 안 되는데, 지금 규제하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진보 정권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이게 사실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그 높으신 양반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저도 예상을 하는 거를 그분들이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념적으로 그 프레임적으로 딱 그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캐치프라이드가 우리는 그 기존 진보 정권과는 다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약집을 보면 그 오히려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보수 정권스럽게 공약이 있었어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갔다가 집값 안정시키려고 하지 않겠다. 그냥 시장 논리대로 가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도 대출 규제는 하겠다. 뭐 이 정도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이 안 돼요. 직접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 한번 살펴보시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별 내용은 없지만 오히려 그전 진보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서 좀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한 내용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제 한겨레에서는 기사가 떴거든요. 빨리 조정대상 지역 확대 지정해야 된다. 지금 뭐 연일 언론에서는 이래도 규제 안 할래라고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 보면 연일 서울 폭등, 이재명 랠리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너네 빨리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식으로 갖다 언론이 막 긁는데, 당장은 규제를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옷소공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한 달 만에 재지정을 하는, 아니 무슨 정책을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대선감이냐 뭐냐라고 하면서 막 욕을 엄청 먹었었고, 실제로 대선 생각 있다라고 하다가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었죠. 그런데 아니 그때도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대통령 공약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거는 아무래도 좀 역풍도 있을 수 있고, 분명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너가 안 지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또 이럴 거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올 거라는 뭐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바로 이제 집권 초기에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국에 없잖아요. 지금 외국에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수요 억제 정책이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나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공급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좀 어떤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좋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약집을 보다 보면 사족이 붙어 있어요. 용적률 검별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라는 문장 자체는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문장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공급 확대다 보니까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신도시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 집값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빈택지가 없고 이 서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이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거는 정말 좋은 내용이긴 한데 앞에 어떤 사족이 붙어 있느냐? 공공성 확충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예요. 네. 그러면 공공성 확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임대주택을 일부 하거나 또 뭐 재초안 같은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기부 체납이랑 공공기여, 이제 임대주택 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용적률 늘려주면 다 땡큐인 줄 알지만, 제가 뭐 깊게 얘기하면 좀 뭐 복잡해질 테니까, 뭐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용적률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기본 개념이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땅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대지 면적에서 우리가 높이를, 정확히 높이가 아니라 연면적입니다. 네. 내가 층수를 얼마나 쌓아가면서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 이제 용적률이거든요. 내 대지가 100평인데 뭐 바닥 면적을 20평으로 해서 5층을 올렸어. 아니면 10층을 올렸어. 이 바닥 연면적에 대한 총합에 대한 비율인 거죠. 그런데 용적률 늘려주면 다 땡큐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기부 체납을 보통 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300%가 됐어요, 뭐 400%가 됐어요 라고 하면 다 높아진 줄 알겠지만 근데 사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이게 내 땅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기부 체납하면서 땅 면적이 한 20%를 기부 체납했어요. 그럼 줄잖아요. 네. 이 남아있는 바닥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적률은 기존에 200%에 300%를 늘어났어요. 그러면 100%에 대한 내 실질적인 사업성이 개선된 줄 알지만 땅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줄어든 땅 곱하기 용적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순 용적률은 사실 뭐 240, 250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좋아요? 땅의 가치가 중요한가요? 땅의 가치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평 더 얻자고 내 땅 20평을 내놨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놓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리고 건물로 내놓는 거는 다음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돈은 말 그대로 기부 체납해서 현금으로 내고서 이제 나머지를 내가 다 취합하는 건데, 건물로 기부 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또 땅에 대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지만, 근데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 인정을 안 해줘요. 건설 원가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만 얘기하면 조합에서 이제 임대주택 한 호실 건축할 때마다 한 마이너스 1억에서 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예요. 그러면 최소 마이너스 500억에서 1000억 손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적어도 원가는 인정해 줄 줄 알거든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돈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하는 것처럼 막 시세대로 분양하고 뭐 이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가는 받아주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논리도 막 맨날 그거잖아요. 원래 너네가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였는데 1500세대로 늘어났어. 500세대가 늘어났으니까 25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하고 25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하면 너네는 윈 아니겠냐. 그러니까 정부도 윈, 조합도 윈 하면서 윈윈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게 그 250세대 임대주택에 대해서 마이너스 2억씩 잡으면 500억이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주택이 막 늘어났어. 근데 분양 수입은 물론 더 크긴 하겠죠. 분양 수입이. 근데 여기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을 차감해야 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적률 늘려주겠다는 것도 임대주택 그만큼 더 때려 넣겠다는 거거든요. 기부 체납에 더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성 개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거는 또 다른 포인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꾸 소셜 믹스를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썼던 정책들을 많이들 바꿔놨지만 이건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쿵짝이 맞는 것 같아요. 소셜 믹스 너무 사랑하시는데 최근에 잠시주공 5단지에서도 한강변 임대를 갖다가 만들겠다. 정확하게는 이제 임대주택동을 왜 자꾸 딴 데다가 넣냐, 한강변에도 임대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고, 임대를 넣는다라고 하면 저층에다가만 임대를 까는 거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지금 조합원이랑도 동호수를 섞어서 추첨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강뷰 임대라는 이제 환장의 콜라보가 나오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걸 받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 증가나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사지는 사항들은 강제를 하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업성 개선됐으니까 빠르게 갈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냥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니까 임대주택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싶어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사업 속도는 개선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서울시가 뭐 용인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1대1 재건축 간다라고 해도 임대를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게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도 공공성 강화를 함께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는 상충되거든요.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려고 하는가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더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이건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입니다. 그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 최근에 진성준 위원님이셨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 봐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고 싶다. 정확하게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딜레마에 있어요. 지금 사업성 떨어지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성 있는 곳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즉 부담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재초안 때문에 못 가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사업성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못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사업성 없었던 곳들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뭐 개선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막상 기부채나 공공기업 임대주택 때문에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죠. 일단은 사업성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업성이 생기니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게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재건축 해주고 싶으면 재초안부터 폐지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이 앞으로 좀 길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 공급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공급 절벽과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2026년도부터 지옥이 열릴 겁니다. 2026년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요. 지금보다 더 이제 줄어드는군요. 지금보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게, 지금은 정확히 우리 2024년도랑 2025년도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3만 세대에서 4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2026년도가 되게 되면 1만 건대 중반으로 확 떨어져요. 반토막 더 나는 거죠. 절반도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장 전월세 금액부터 폭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 금액 계속 연일 상승 중이에요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입주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당장 둔촌주공도 정확하게는 작년 12월 달, 11월 달 그때 이제 준공하긴 했었지만 실제적인 입주 지정 기간이 이제 3개월이기도 했었고 그 워낙 이제 대단지였죠. 12,000세대였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이제 소화되는데 이제 그래도 2025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갔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동북권역이 좀 입주 물량이 많았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문희경 뉴타운이랑 장인 뉴타운의 입주 물량들이 쏠리면서 그 일대 전세 금액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장위동의 장위자이 레디언트, 네.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84 타입 전세가 5억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전세가 너무 비싸서 싫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면 장위동, 이문동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네. 저렴한 전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기도권역에서는 여전히 광명 전세 이제 아주 저렴하게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입주 물량들이 지금 쏠려 있지만 반대로 해당 특정 스팟별로 입주 물량이 확 몰려 있으니 그 동네 전세가 빠져 있는 거지. 네. 다른 동네들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전세 금액이 계속 연일 상승 중이거든요. 아까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죠. 장위동은 내 생활권이랑 달라요. 저는 직장이 여의도예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멀어서 싫어요. 라고 하면 뭐 그러면 자기가 돈 맞춰야죠. 안 그래요? 그 동네 가기 싫다. 라고 하면 내가 돈을 맞춰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입주 물량이 더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파트 1000세대 넘어간 대단지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손에 꼽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방배 5구역, DH 방배가 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아직 일반 분양 안 했지만 이제 레미안 트리니원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하게 되면 2026년도 입주 예정이거든요. 뭐 이 정도가 이제 대단지 대표적인 곳들이고요. 대부분 단지들을 보게 되면 1000세대 미만입니다. 솔직히 1000세대 미만에서도 임대주택 물량 빼야 될 거고요. 네. 조합원 물량은 원래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 일반 분양 세대수 해봤자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순증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2026년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026년도부터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단 1년만 잠깐 이제 입주가 좀 적었고 다시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2026년도부터 고질적으로 공급량이 다 박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뭐 솔직하게 말씀은 해드려야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집권을 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헬게이트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임기를 다 채웠다라고 하면 이미 2026년부터 집값 폭등을 막 보여주다가 그러고서 임기를 넘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진보 정권 때 올라오고 보수 정권 때 안 올랐다라는 그런 거는 좀 깨고서 넘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미 다 올려서 넘겨줬었으면 아우 전 정권이 다 올렸네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폭등 직전에 이제 넘겨줬습니다. 네. 2026년도부터 이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 버리는 건데 여기 일단 받았어요. 그럼 공급 활성화는 한다라고 해요. 근데 공급이 활성화가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해도 4년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4년 안 돼요. 4년도 안 되나요, 요즘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기 신도시 발표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3기 신도시 얘기 들은 지도 꽤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시는 네. 분도 있을 텐데 2018년도 9.13 대책 때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때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택지, 2차 택지, 3차 택지 하면서 쭉쭉쭉 발표했는데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말했었던 거는 4년이면 한다라고 했었어요. 저는 헛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4년이 말이 좋아서 4년이고 그때 이제 계획은 이제 9.13 대책 자체에서는 바로 택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후보지를 색출해가지고 빠르게 후보지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9.13 대책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5년 안에 입주시키겠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보지 발표하고서 4년 안에 이제 입주시켜버리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였었으면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거의 뭐 지금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죠. 그렇죠. 이제 뭐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10년 곧 됩니다. 근데 입주한 단지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본 청약만 이제야 간신히 몇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기 청약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사전 청약하면 안 된다. 그 무주택자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기회비용만 다 날렸고요. 사전청약 당첨된 게 오히려 그게 그냥 독이 든 성비였었던 거죠. 나는 좋은데 사전청약 됐어 하면서 좋아했었다가 입주 시점 계속 밀리고요. 그리고서 분양가도 확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인천 계양에서 본청약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이 포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집값 올라가면 계속 보다가 그냥 집 사버려서 이제 자격 박탈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또 막상 봤더니 분양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속출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을 이행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3기 신도시도 지금부터도 한참 걸려요. 왜냐면 2기 신도시도 아직도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2기 신도시가 언제 발표됐었냐?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발표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3기 신도시도 이러고 있는데 4기 신도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공급 대책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답이 나옵니다. 토지 수용하는 3기 신도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소 15년에서 20년입니다. 이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15년, 20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들어볼 법한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2000년대 중반 때 지정한 곳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실이에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미 진짜 20년, 3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입주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인허가 밟고 있던가. 뭐 우리 유명하잖아요. 음마 아파트는 조합설립만 20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오면서 1기 신도시 금방 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사업성 괜찮다라고 말했었던 분당조차도 통합재건축 지금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 포기 못하니 뭐니 하면서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조별과제예요. 많은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못 가는데, 근데 이게 공급이 언제 될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팩트다 보니까 공급 대책이 정론이긴 합니다. 저는 항상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보수 정권의 공약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는 게, 이 공약대로 진짜 이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당장 집값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고 공급 대책은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 대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움직이는 게 공급 대책인데 그 공급 대책이 현실화되기는 다음 정권도 아니고요. 다다음 정권에서야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시기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대책이 없다 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저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어거지로 갖다가 또 집값 잡으려고 뭐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또 부작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사람들이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집값 상승은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급 대책은 당장 요원해 보이고, 그러고 여기서 집값 상승이 눈에 보기 싫어. 그러면 수요 억제 정책이 눈에 바로 들어올 건데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는 순간 부작용이 또 튀어나오죠. 주택수를 규제를 하게 되면 똘똘한 재선호 형성이 또 생길 거고, 지금 대출 규제는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도 문제예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2020년도 710 대책이었나? 뭐 아무튼 정확한 대책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있었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했다 해서 강남 집값이 잡혔나요? 올랐죠. 오히려 올랐죠. 네. 일시적으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샀고요. 지금도 강남에 뭐 60억, 70억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다 보면 반포 압구정에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미 DSR 때문에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DSR 규제 때문에 연봉이 한 1억이다. 그러면 대출 한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60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 8억 받았어요. 그게 영끌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강남 부동산이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다 와서 음. 영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게 지방 부동산이 오히려 음. 담보 가치, 즉 시세 대비해 가지고 대출 비율이 오히려 외곽 지역이 더 높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외곽이 더 타격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또 눈에 보여지고, 오히려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15억 초과 대출 금지였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만 하더라도 15억 초과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억 주택이 비싼 주택인가요? 서울에서? 지금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뭐 14억 정도 하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노원구 아파트 가격도 그 재건축 기대하는 아파트도 지금 막 12억씩 하는 주택들이 있고요. 지금 뭐 15억이다. 야, 지금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포구, 성동구도 지금 뭐 25억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25평형도 15억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거꾸로 이게 어정쩡한 규제가 역효과만 나오게 되는 상황, 오히려 지방 집값을 잡는 정책, 유탄이 맞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 대출 규제도 그냥 좀 잘 고려하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는 뭐 이 영상을 그 높으신 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때문에 항상 진보 정권이 망했거든요. 네. 항상 부동산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냅두고 인정하는 게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정권 탓을 하든가 차라리. 근데 사실 전 정권 탓을 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재유정책 활성화하겠다 했었지만 그 도정법 개정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사항들을 국회에서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이게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더 전에 있던 정권을 욕을 하든가, 어떻게, 아니 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 전가는 해야죠. 왜냐면 이건 진짜 이재명 정부의 탓은 아니니까. 이게 스노우볼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올스톱 시켜버리고 있었던 정비사업도 해제시켰던 게 지금 역효과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호칭을 얻었잖아요. 빵뚜아네트라고. 네. 그 얘기를 왜 얻었냐? 마지막에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아, 자꾸 주택 공급 얘기하니까 내가 저 주택이 빵이었었으면 밤새도록 공장을 돌려서라도 공급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 주택 시장을 다 망쳐버렸냐 하면서 빵뚜아네트 소리 듣다가 이제 불명예 퇴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주택 공급이 당장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빵을 안 만들어도 되냐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빵 만들 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벼농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벼농사를 지을 땅 부지 확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먼데,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땅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배고파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농사를 지을 종자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종자도 사람들이 막 배고프다 울고 있으니까 이걸로 당장 빵 만들어서 뿌려. 앞으로 농사를 다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면, 그래도 100년 대계로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좀 고려하면서 이제 벼농사 지을 땅도 매입하고 이제 농사 개간해가지고 씨앗도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따지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눈에 보여지고, 당장 집값 상승이 싫다, 우리 지지자들이 야 저거 집값 잡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뭔가를 내놓긴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가 공급 대책은 분명 또 저 같은 사람이 저거 쉽게 빨리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 솔직히 그게 팩트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공급 대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은 계속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시켜주고 싶진 않고 강남 부자들 초과이익 환수제 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양보 안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집값 올라가는 거 꼴 보기 싫으면 수요 억제 정책 카드가 눈에 들어올 거고 또 지금 아직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은 안 됐지만 그 주요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 때 그 규제 억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또 손볼은 못 고치죠. 한번 또 다주택자를 막 때려보던 그 손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 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정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책 공약대로만 가면 그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보수적인 FM적인 시장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당장 집값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역효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은 펼치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현재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풀어야 되고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당장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 푼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또 저거 왜 푸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좀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론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얘기 제가 정말 누누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도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걱정도 많고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시는 게 맞다. 내가 지금 막 올라가 있는 곳들 뭐 살려고 하면 씁쓸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거든요. 지나고 보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살 걸. 그때 김재경 소장이 말했었던 거를 귀등으로 듣지 말 걸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움직이시고 공급량 통계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재개발 투자 시장의 그 트렌드와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서울 부동산의 특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입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을 체크해 보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지는 당연히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입지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성을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들 봤었을 때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분당 금액 폭탄 터져가지고 5, 6억씩 들어가는 곳들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분당 금액 이제 평균 5억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이미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분당 금액 막 7억 내고 8억 내고 뭐 이런 데들도 나오고요. 사실 또 여기서도 하이엔드로 가겠다, 초고층 가겠다 그러면 분당은 10억 얘기도 그냥 우습게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지금 현재 현실. 왜냐면 공사비 자체가 그냥 두세 배가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주변 우리 칼국수집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왜 지금 칼국수 가격 이렇게 많이 받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인건비부터 해서 이제 각종 공과금이니 원자재니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이제 인건비는 낮춰지지 않았는데 그 가격이 낮아지길 바라면 그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분담금을 고려했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싼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구축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억하시기로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얼마 정도 되던 것 같았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지 음. 않을까요? 그래도 뭐 한 구축 신축 한 5억? 5억? 뭐 그래도 뭐 강남권역은 뭐 그렇긴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북이다라고 하게 네. 되면 뭐 한 2, 3억 정도 격차밖에 안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 5억에서 네. 지금 뭐 7억씩 격차 나오는 단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축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마포구 구축 아파트 들고 있다. 지금 마포구에서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는 25억 5천 실거래가 네. 찍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26억 거래됐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뭐 이제 실제로 실거래가 뜨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면 실제로 아까 그 26억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마포구 구축 아파트들은 20억 언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15억도 있고요. 30평대가. 그럼 뭐야? 진짜 물론 이게 신축 중에서도 완전 대장과 비교하면 지금 10억도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품이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저기 마포 대장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따라갈 거다가 있는데 참고로 구축도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구축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축이 구축이고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상승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상승률과 상승액은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매매 금액이 10억인데 2억 올랐어요. 20% 상승한 거예요. 근데 25억짜리가 4억이 뛰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는 상승률은 더 낮겠죠? 네. 그럼에도 상승폭은 더 크죠. 왜냐면 여기는 2억 뛰었는데 저기는 4억 뛰었으니까. 그렇죠. 2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격차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오르긴 오르는데 신축은 더 올랐어. 그런데 여기서도 뭐 나는 신축 관심 없어 하면 상관없는데 나도 신축 아파트의 편의성, 커뮤니티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집도 올랐는데 박탈감이 계속 느껴지는 와 쟤는 더 올랐어.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내가 돈 더 보태서 갈아타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이 저평가야. 쟤 지금 나랑 얘랑 예전엔 말이야 뭐 아니 가격 격차가 많이 나야 6억이었는데 지금은 가격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우리 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실제로 올라는 갑니다. 근데 그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따라는 가도 점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혹시 붉은 여왕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저도 직접 읽은 건 아닌데 네. 그 뭐 갑자기 그 앨리스가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다 달리고 있는 거야. 토끼한테 물어봐요. 왜 다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붉은 여왕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막 다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달리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다 뛰고 있는데 그러면 달린다라는 게 나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는 거지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죽신 얘기하고 신축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나쁘다가 아닌데 뭐 그 입지에 그 가격에 살기에는 구축이 가성비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정쩡하게 뭐 그냥 금액 한번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재건축돼서 나도 언젠간 신축이 되겠지라는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접근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이제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대표격이 목동 신시가지랑 상계동 중계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상계동 중계동은 지금 전고점 대비 2021년도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뭐 한 2억 3억인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지? 똑같이 재건축 연한됐고 입지 때문인가? 라고 하기에는 사업성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지분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80년대 단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지분에 따른 사업성 격차가 확 벌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90년도에 지어진 단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000년대 지어진 단지 사업성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분 보면 한숨 나오고요. 재건축이 사실상 내돈내산이에요. 그냥 일반 분양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 분양이 좀 사업성이 우리가 없어요 얘기해도 일반 분양이 없진 않거든요. 네. 일반 분양 하긴 해요. 그거 가지고서는 공사비 전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땅에서 내가 공사하면 공사비는 누가 내야 돼요? 건축주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건축주가 공사비를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일반 분양하면서 그 공사비를 분산을 시키는 건데 일반 분양할 세대수가 별로 없어. 그럼 거의 다 조합원들 내돈내산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분양 세대수가 뭐 300세대든 500세대든 이렇게 움직이는 조합들도 분담 금액이 막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막 5억, 6억, 7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분양이 없어. 그러면 진짜 내 돈으로 공사비만 8억 부담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격차가 얼마가 내야 정상일까요? 최소 8억 이상인 네. 거예요. 왜 최소 8억 이상이냐? 그럼 분담 금액이 8억이야. 그러면 내가 8억 분담금 내고서 재건축 할 때까지 15년, 20년 기다릴까요? 오히려 재건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만으로는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대표적으로 잠원동 재건축들 보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원동이 재건축이 진행되죠. 네. 잠원동은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지 않고 대지분도 많지 않은데 왜 재건축이 되지라고 하면 주변 시세가 받쳐주잖아요. 레미안 원베일리 가격이 뭐 60억, 70억 이러고 있으니까 한강 안 보이는 것도 50억 이러니까 네. 야, 그 우리가 분담금 10억을 내더라도 남는 돈이 보여. 그래도 우리 뭐 10억, 20억씩 벌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서 분담 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별로 없고 내돈내산 했었을 때 주변 신축 아파트랑 비교해 보니까 이 돈이면 그냥 그 신축을 가고 말지라고 네. 생각하는 동네들은 재건축 쉽지 않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싼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가격인 이유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들이랑 신축 아파트는 가격 격차가 뭐 2, 3억 정도인 애들도 있었던 게 예전에는 분담 금액이 2, 3억이면 됐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분담 금액이 완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트렌드는 입지 따지고 사업성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좀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뻔하죠. 뻔한데 우리가 다 아는 지역인데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압구정 많이 주목하거든요. 반포도 많이 주목하거든요. 잠원동도 주목 많이 하고요. 근데 여긴 돈이 문제죠. 그렇죠. 예산이 문제입니다. 압구정 지금 가려면 현금만 그냥 60억, 70억씩 들고 다녀야 되는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갭 투자가 안 돼요. 진짜 현금 부자들의 리그가 되었고요. 지금 그리고 그나마 한남뉴턴 성수전략정비구역 여기도 많이들 주목하고요. 여기는 아주 양심적이게 30억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압구정 반포에 계신 분들이 나는 압구정 반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압구정 반포 막 무슨 뭐 8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유료 상담 신청해가지고 상담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그분들의 고민들은 다 자녀 고민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들 하는데 일단은 현금 50억으로 지금 쉽지 않고요. 현금 50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아까 자녀 고민이라 했잖아요. 나는 압구정 오너야. 문제는 애한테 사주려고 하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30억 초과는 세율이 50%거든요. 예, 이거 50억을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넘기는 순간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사실 30억 애한테 증여세 낼 거 내고 30억 만드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30억을 만들어도
반포 압구정은 그건 더 이제 안녕 하는 거죠. 그건 30억으로 어디 갈 수 있느냐? 지금 잠실도 어렵습니다. 지금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지금 잠실이 토호제 딱 두들겨 맞았을 때 유일하게 잠실만 좀 빠졌었거든요. 33억까지 이러고 가다가 토호제 먹고서 이제 30억 언더로 좀 빠졌다가 다시금 지금 마포구 성동구 막 25억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다시 잠실이지 하면서 잠실이 다시 33억 지금 뭐 갖고 지금 뭐 더 높게 뭐 거래가 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30억을 애한테 줘도 잠실이 참고로 중산층들의 워너비가 잠실이에요. 그냥 팔방민이거든요. 잠실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포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잠실이 성에 찰까요? 안 차겠죠. 그쵸. 잠실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잠실 진짜 좋은데 근데 강남 즉 여기서도 일반적인 강남이 아니라 반포 압구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한테 잠실 사줬다라고 하면 되게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애한테 잠실밖에 못 사줬다. 네.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30억이면 한남 성수를 가요. 한남 성수는 당장 입주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면 뭐 그래도 뭐 이미지도 좋고 또 잠실보다는 무조건 비쌀 것 같고 그리고 딱 한강변에 물론 잠실도 한강변이긴 하지만 또 반포 압구정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반포에서 딱 한남대교 넘어가니까 네. 이제 한남동인 거고 그러고 압구정에서는 성수대교 넘어가니까 바로 성수동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봐 여기는 이미지 진짜 한남동은 물론 그 한남뉴타운의 입지는 아니지만 이태원역 위쪽은 진짜 우리 이씨일가, 구씨일가 다 모여있는 재배고 회장님들 다 있잖아요. 네. 나인원 한나 한남더의 유엔빌리지 또 옆에는 또 동부이촌동이 있고 최근에 유엔사 부지도 이제 평당 2억에 분양하겠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한남뉴타운 괜찮은 것 같아. 애한테 내가 사줘도 모임에 갔을 때 김 사장 뭐 사줬나? 했을 때 한남뉴타운 사줬어 했을 때 잘 사줬지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지역인 것 같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남 성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득히 멀어졌는데 자산가들이 봤을 때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도 반포 압구정 가고 싶죠. 이미 허들이 으악 이렇게 가니까 내가 사는 걸 모르겠는데 애한테 사주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재산이 반토막 나. 세금 떼고 나니까 어려워. 우리 애들도 솔직히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에 대한 고민들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애들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지금 뭐 미취학 아동이다. 그럼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요. 네. 막 육아하기 힘들어서 막 이럴 거고 초등학교 갔다, 막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하더라도 이제 막 대입 준비하고 뭐하고 막 이것만 신경 쓸 텐데 이제 사람들이 대학교 갔다라고 할 때부터 빠른 어르신들은 대학생쯤 되면 이제 조금 사주는 분들 많고요. 진짜 빠르신 분들은 애가 대학교 가기 전부터도 사주고요. 진짜 강남의 자산가들은 애가 어릴 때부터 사줘요. 그런데 진짜 늦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애가 그래도 취업하고 나서 사주면 불행 중 다행인데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선택지가 있거든요. 애가 취업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쯤 돼서 물어보면 선택지가 진짜 없습니다. 아니 요즘 5억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뭐 증여세 떼고 이걸 떠나서도 5억으로 서울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사실. 전세 보증금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내가 5억을 빨리 줬다 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서울에서 5억으로 살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빨리 되진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비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낮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금방금방 될 것처럼 보지만 제가 밥 먹고 보는 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단계별로 안전하게 가는 건데 이게 그래도 애가 대학교 갔다 그때 사주면 선택지가 넓죠. 그래도 뭐 이제 애가 20대 초반이야. 그러면 뭐 10년 걸리고 설령 조금 여기서도 조합별로 막 싸우고 복고 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인허가 빨리빨리 안 낼 수도 있고 당장 압구정만 하더라도 지금 조합 설립 난 지 이제 4년 되거든요. 네. 된 거 없어요. 인허가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제 시공사 선정 신현대가 한다라고 하자니 신현대가 시공사 선정이 예전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할 수 있었던 거를 서울시가 조례 개정해가지고 앞단에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이 자꾸 시공사 선정하면 다 된 것처럼 보지만 신현대 인허가 받은 거 뭐 있나 보면 뭐 없거든요. 지금부터도 최소 15년이에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주려고 하면 미리 사줘야 되는 거가 이게 자녀한테 부족한 거는 돈이고 자녀한테 많은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과 돈을 치환하는 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내가 1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라고 하면 숨 넘어가죠.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이고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하면 당이고 칠순잔치 할 때 입주할 수도 있고 네. 뭐 칠순대도 입주 못할 수도 있고 당장 저희 아버지도 성수를 샀었을 때 성수 1지구가 조합설립 인가가 2017년도에 났거든요. 네. 조합설립 인가 나는 거 보고 샀어요. 어.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뭐 네. 완공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됐겠지 했는데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원순 때 다 막혀 있었고 오세훈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막 뭐 신통기획 해준다고 했지만 우리 좀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지금 이제야 정비계획안이 나와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건축심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성수 지금부터 한 13년 15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13년 15년 하면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성수는 참고로 초고층 간다라고 해요. 60층 70층 간다라고 네. 하는데 공사 기간만 6년이에요. 이주 철거 2년 잡아야죠. 관리 처분 인가 당장 오늘 돼도 입주까지 8년이에요. 이주 철거에서 어디 뭐 사랑 제일교회 같은 우선 이상한 목사님 등장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금방금방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5년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딱 이제 견적 나왔죠. 칠순잔치 끝나도 입주 못하는 거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거는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한남 성수 사줄 때 그런 애들 나이 고려하면서 우리 애가 그래 좀 컸어. 지금 20대 후반이야. 한남 뉴타운에서도 한남 3구역이나 한남 3구역은 지금 철거 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됐으면 났을 수도 있고요. 이제 곧 난다 하면서 지금 막 빠르게 막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입주까지 한 5년 반에서 뭐 한 6년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곳 아니면 한남 4구역, 5구역은 이제 한 8년 정도는 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 속도들 보면서 애들한테 사주면 되는 건데 당장 애가 이제 신혼집 알아보려고 해. 근데 재개발 이제 사줘. 입주까지 8년 뒤래. 그러면 우리 애가 나이가 40대야. 그래도 40대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라도 완성돼서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뭐 또 그건 싫어. 이제 뭐 우리 아들한테 사주려 했더니 이제 예비 며느리가 오빠 신축 아파트 들어간다며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미리 해주면 그때만 우리가 사업 조합 항상 청사진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 스케줄대로 빨리빨리 안 돼도 적어도 그때 가서 입주까지 지금 막 공사 중이야. 한 2년 뒤 입주 아니면 4년 뒤 입주. 그러면 자 저기 보이지? 저거 공사 중인 거 우리 내 거야. 아니면 우리 전세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리고서 혹시라도 전세 금액 폭등해도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입주하면 돼라고 하면 저기 신축을 이게 보여지죠? 네. 이제 그냥 오빠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저 동네 언제 입주라고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문제니까 좀 미리미리 사주셔야 된다 해서 지역마다 돈은 지금 인서울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 했었을 때 진짜 저렴한 데는 아직 2억부터도 갈 수 있는 게 아직 서울에 있어요. 네. 참 예정지 아닙니다. 조합설 인가 난 데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입지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귀 닫고 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도 애한테 조금 해주려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애들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손주 손녀 보고 싶으면 애한테 좀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 사실 예능이 아니라 다큐예요. 네. 다들 지금은 별 생각 없었다가 애가 시집장가 갈 때쯤 되면 그때 5억을 해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애가 아직 어렸을 때 미리 5억을 해주면 나중에 서울에 인서울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정비사업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단순히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걸러야 된다라는 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입지랑 사업성 많이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근데 뭐 사실 사업성 분석이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서 뭐 쭉 풀어드린다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도 않을 거고, 저희 저번에 출연했었을 때도 제가 그때 한번 책 출간했다고 네, 네, 맞습니다. 가져왔었잖아요. 네. 그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그 책에서도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전문이다 보니까 그 사업성 계산하는 부분 파트를 조금 담아놓긴 했었지만, 이게 사업성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또 꼭 대지지분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사업성 얘기하니까 대지분이 높으면 좋구나.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대지분 몇 평부터 재건축 됩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속 편하죠. 네. 아, 대지집은 20평부터 보세요. 뭐 아니면 대지집은 그래도 18평 정도만 해도 조금 그래도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속 편한데, 그 어디에 대지집은 몇 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우리 1기 신도시 보면 5대 신도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 사업성 좋은 동네를 어디라고 보통 얘기하죠? 분당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쵸. 네. 분당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LH 사장님이 한번 욕을 대차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될 만한 곳은 분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LH 사장이 그딴 얘기를 하다니, 너는 지금 다 끌고 가면서 5대 신도시 다 정비해야 될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한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막 분당은 뭐 되지만 다른 데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나마 되면 평촌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지분도 대지분인데, 근데 대지분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아, 소장님, 당연히 뭐 삼본, 중동 이런 데는 대지분이 매우 떨어지고요. 평촌도 대지분 낮은 데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데들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분당도 물론 다 같은 대지분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있고, 뭐 분당 일단 입지도 좋고, 그리고 일산을 보면 일산이 자꾸 사업성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일산 막상 대지분 뚜껑 까보면 생각보다 대지분 높은 단지도 있거든요. 왜 자꾸 일산이 사업성 안 좋다라고만 얘기합니까? 너가 그러고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야? 일산 대지분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대지지분만으로 가지가 않고요. 똑같은 대지분인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그렇죠. 대한 척도거든요. 네. 우리가 그 기준점을 12평을 얘기하는 게, 33평형 신축을 했었을 때 평균 대지분이 12평입니다. 그래서 뭐 빽빽하게 넣으면 한 11평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뭐 12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평균 대지집은 12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분양이 없다는 얘기죠. 1대1 재건축이에요.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으면 뭐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용적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는 종상향이라든가 뭔가 혜택을 받아서 움직였다는데, 근데 용적률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기부 체납 해야 되거든요. 임대주택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쉽지 않고, 최근에 분당에서 기사 하나 떴었죠. 분당금 7억 기사 혹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아, 분당이, 제가 그 산출 내역서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당이 분담금 7억까지 나올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나왔지? 라는 의문이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해봤었을 때 분당금이 7억이 그 계산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는 기부 체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했었을 때 동의율이 만점이 아닌 곳들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공산당도 이렇게 동의율 안 나와요. 막 무슨 동의율 90% 하면서 막 다 뭐 우리는 95% 이러고 있고, 일단 주어설립 인가 동의율이 75%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70% 또 한 번 더 낮아졌죠. 이거 못 넘긴 조합은 없었어요. 그냥 다 넘기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를 결정하는 거는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겠냐라고 쓴 게 거의 만점으로 쓴 곳들이 대부분 다 선정됐습니다. 우리 공공기여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도기등 성배라는 표현 쓰는 게 선정은 됐어. 일단은 선정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일단 되고 보자 하면서 막 던진 거야. 공수표 막 던졌어. 선도지구가 되고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처음에 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 지키는 이행률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 현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선도지구 선정은 됐어. 공공기여 많이 하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사업성 수지 분석표를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땅 막 확 뺏기고 임대주택 확 넣고, 그러고 보니까 특히 국토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선도지구에 임대주택 많이 넣어서 특히 일기 신도시들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주 대란 나온다 하니까 먼저 된 곳들에서 순환 방식 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수용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을 또 지어버려?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분당조차도 분당 금액이 7억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나오겠죠. 분당 주민들이 7억 분당은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여 많이 하겠다 했지만 막상 보니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한 거야? 이러면 안 하고 말지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부채는 너무 과도합니다 라고 싸울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딜레이가 될 거고, 사업 딜레이가 되게 되면 정부도 좀 보겠죠. 이게 좀 그래도 빨리빨리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안 되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발표한 게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댓글이 달죠. 김재경 소장 너가 뭘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한 그 정책을 반감을 들면서 이게 안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 2027년도 착공해서 30년도 준공하려고 하면 일단 공사 기간 3년인 거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27년도 착공하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당장 오늘 조합설립인가 나서 바로 빠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갔다가 인허가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받고 시공선 선정도 하고, 그러고 사업식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감정평가랑 그리고 분양신청 다 해가지고 2주 도입까지 얼마나? 1년 안에. 지금 2025년도잖아요. 네. 1년 뒤면 2026년도죠. 그리고 우리 선도지구 주민들은 아주 질서 정형해서 이주 기간을 100% 다 지켜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우리 못 나가요 하면서 막 버티고 개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엄디 감히 우리 신성한 일기 신도시에 이주 기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냥 아무튼 주민들이 막 끄집어 내가지고 아무튼 간에 명도를 다 시켜가지고 2주 기간 3개월 내에 100% 다 지켜가지고 2주 다 나가고 철거도 1년 만에 싹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맞춰야지 2027년 착공입니다. 불가능이거든요. 네. 이것만 들어도 말이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2027년도에 될까 안 될까가 지금 꼬라지를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돌입하기 이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그 공공기여 인센티브 많이 하겠다고 쓴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우리 주민대표 아니거든? 그냥 지가 나가겠다고 조금 뭐 해가지고 깝죽거린 사람이지, 우리 모든 조합원들의 총의가 이건 아니었어. 나는 재건축에 찬성한 거지 공공기여 이렇게 많이 하면서까지 한다는 거에 찬성한 거 아니야 라는 반발이 분명 나타날 수 있고요. 비리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이제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이게 조별과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업성 좋다면 분당조차도 이러는데 다른 데들은 볼 것도 없단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나마 분당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저는 봤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과도한 기부 체납이 우려가 되는 거지. 그럼 과도한 기부 체납이 없다라고 하면 분당은 전 갈 곳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대지분일 때 분당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분당에서 일반 분양 20억에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분당에서 신축 아파트 20억. 물론 사람마다 좀 더 싸길 바라는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억에 분양하면 완판 다 될 거거든요. 근데 일산에서 20억에 분양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일산은 한 얼마 정도 분양에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시세 생각하면 한 10억대 초반? 10억대 초반?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네. 그게 현실인 거죠. 왜냐면 일반 대지지분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일산과 분당 얘기했었을 때 똑같은 대지분이라 한다 네. 했을 때 대지분이 예를 들어 30평이에요. 엄청 훌륭하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뽑히냐를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분양 500세대라고 해볼게요. 근데 분당에서는 뭐 솔직히 20억 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억에 분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양 총 수입이 얼마죠? 1조 정도 되나요? 그렇죠. 1조입니다. 근데 일산은 아까 뭐 10억 초반대 분양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똑같은 일반 분양 세대 500세대라 하더라도 그냥 반토막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200세대, 300세대 이런 데들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으면 좋은 건 팩트예요. 근데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몇이야만 보는 거는 하수고요. 그래서 분양 총 수익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성 계산이 되죠. 왜냐면 공사비가 분당에서 지으면 뭐 평당 1,000만 원인데 일산에서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 짓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공 아파트 퀄리티도 괜찮아. 네. 실제로 LH 아파트 보다 보면 지하 주차장 안 만들고 지상 주차장 만드는 단지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 땅을 파면 팔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주공 퀄리티도 괜찮아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산 주민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도 막 우리 하이엔드 브랜드 붙이고 싶고 이러면 사실 공사비는 어디서 뭐 깎일 데는 없고 근데 분양 수입은 그렇게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들 많았었던 게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막 버스 부대들 있었잖아요. 막 지방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가서 뭐 주공 아파트 쓸어 담고 뭐 하고 뭐 공시가 뭐 1억 이하의 썩 아파트 하면서 무슨 썩아 뭐 이렇게 무슨 썩빌도 아니고 무슨 썩아 하면서 주공 아파트들 뭐 대지분 30평이에요, 25평이에요 하면서 여기 재건축 되고요, 주택수 안 되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진짜 전 사기꾼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돈 벌었나요? 다 물렸어요. 그것도 진짜 이거는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먼저 세력 가가지고 진짜 먼저 찍어 가가지고 자기는 엄청 싸게 잡아놨다가 그냥 막 방송 풀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거 다 떠넘겨 버리고 자기는 돈 벌고 또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말했었던 논리 구조가 여기 대지분 높습니다 였거든요. 그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야 대지분이 25평이래. 그럼 대지분 25평이면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좋죠. 그러니까 막 목동 대지분이 얼마인데 목동의 대지분이 똑같습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가는데 이게 진짜 정비사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찹니다. 진짜 이건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따지려면 제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죠. 그렇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리스크들을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응은 내가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요. 대응은 그쵸.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분은 대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걸 듣긴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막 흘러나가는 분들은 그래서 어딜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거 사면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동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압구정 비싼가요, 싼가요? 더 비싸죠.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고요. 비싸죠. 네, 비싸죠. 여의도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비싼데 가고 싶다는 있어도 내가 딱 봤는데 여기는 저평가야. 싸. 아니 이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보석을 찾았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저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시장 가격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급지별로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그 타이밍상에 약간 갭이 벌어지고 뭐고 이런 거를 귀신같이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신축, 구축 격차 벌어지는 게 구축이 저평가다가 아니라 정비사업 지금 공사비 분담금 고려하다 보면 이게 정상으로 가고 있다. 뉴노멀이다라는 말씀도 해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진짜 잘 알고 뭐 부동산 공부도 많이 돼 있고 하면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매물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막 부동산 사장님이 막 얘기하겠죠. 네, 소장님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간 부동산 소장님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선해. 나한테 사기칠 사람 같진 않아. 뭐 그런 식으로 뭐 투자하셔도 되는데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관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도 몰라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여기 너무 입지가 좋고 이 가격이 너무 싸고요 얘기를 해서 나도 그 진심에 감명이 돼가지고 막, 와 그래 이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도 분석할 줄 몰라.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수지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격은 항상 정확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업성 있는 곳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신축 아파트 가격급으로 많이들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이 하지만 그런 돈 나오는 곳들이 사업성 있는 것이고요. 우와 이게 좀 저평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실 저평가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다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질문 많이 해요. 거의 뭐 소장님 여기 어때요?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면 네. 이거 거의 99% 답정너거든요. 제발 괜찮다고 해줘요. 네. 내가 여길 샀는데 김재경 소장 너가 봤을 때 잘 샀다라고 확답을 해줘 거든요. 저는 이미 사신 분들한테 뭐 물론 제대로 컨설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분석해드리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좀 솔직히 진짜 답이 안 나면 갈아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냥 뭐 사석에서 뭐 그냥 제가 뭐 코엑스 이런 데서 또 강연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막 줄서 소장님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세요 파세요 남의 인생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얘기해도 실천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기분만 나쁘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소장님 저 여기 어디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오늘 영상에서 앞에서 뭐 일산 얘기했잖아요. 김지경 네가 뭔데 일산을 평가해? 여기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항의 전화 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인센티브 받고 뭐하고 하면 지금 사업성 괜찮고 잘 될 거고 분담금 얼마 안 나오고 그럼 전 그냥 얘기합니다. 화이팅! 그러면 본인 뷰를 죄송합니다. 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좀 무지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저한테 왜 저를 왜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김재경 소장 너가 잘 몰라서 그러고 내가 분석한 게 맞아라고 하면 본인 분석을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발 그냥 조금 우리 동네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길 바래 도 있고 내가 산 거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애매한 데들만 물어봐요. 본인들도 알아요. 질문이 올 때 소장님 저 압구정 샀는데 이거 더 들고 가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소장님 저 동부이청동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품 아닐까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요. 어정쩡한 데 들고 있는 사람들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 물건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만 물어보고 그런 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족이 붙어야 되는 곳들은 되게 어려운 사업지입니다. 그 모든 청사진들이 다 됐었을 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거 한마디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반응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좋은 걸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려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게 책 홍보 제가 책 쓴 거 열심히 한번 읽어보셔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이게 내가 분석해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표현도 해요. 진흙 속의 진주를 내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 진주를 찾으려고 막 뻘에서 헤집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 진주가 알고 보니까 중국산은 아닐까? 내가 천연 진주인 줄 알고 딱 건져냈더니 보니까 가짜의 진주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